최강 핵무기를 선보인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세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비록 비서방 국가들만 참가했지만 다자외교 무대에 성과도 거뒀는데요. 관련한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달 9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전승절 행사 그리고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외교 적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위상이 지금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데 열병식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정치를 통해서 북한의 이제 국제적 지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자외교, 노비핵화, 그다음 삼각연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다자외교는 원래 이 열병식 자체가 국내 이제 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외빈을 초청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다자 무대를 주도하는 외교 모습으로 사실 격상시킨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외교적 성과로 이제 치적화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 상황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거. 그게 이제 화성 20평 무기를 최강 핵전략 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적도까지 갔는데 비핵화는 불가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각인 효과가 있는 예. 것이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 시즌2 효과를 만들어서 북중로 삼각연대를 굉장히 강화시키는데 그 주도를 하는 것이 북한이 된다. 시즌2의 주도는 북한이다라는 그 3가지의 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최강의 핵전력 무기체계라고 선전하고 있는 화성 20평. 사실 아직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열병식에 공개가 됐어요. 또 이어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 또 신형 전차인 천마 20평 이런 첨단 무기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북한이 내건 국방 현대화 노선이 단순히 위력을 과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실전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선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개된 무기를 이제 유형화하면 사실은 전략화, 작전화, 실전화까지 가능한 걸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하이급 전략 무기로 화성 20평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화성 19형에 이어서 추력을 증가시켜서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를 더 많이 적재할 수 있게끔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들급 전략 무기로 극초음속 중장거리 이제 미사일 이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전술 무기로 화성 11 마라고 하는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예. 이런 것들이 있고 600mm 방사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재래식 무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전차. 그다음에 155mm 자주포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예. 것들을 다 고려하면 분명히 3가지 전략화, 군사와 실전화를 다 고려한 무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9차 당대회에서 병진 정책을 이제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예. 핵무력하고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이제 무기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사전 어떤 예고격으로 거기에 가동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무기가 등장됐다. 예. 이렇게 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열병식이 주목받는 이유가 또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시선이 이제 한국 경주로 이제 주목되는 상황에서 아직 시험 발사도 하지 않은 화성 20평을 공개한 게 사실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입지나 이런 부분을 전 세계에도 알리지만 대남, 대미 메시지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화성 20평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그 결의 위반이거든요. 예. 근데 화성 20평이라고 하는 자칭 최강 핵 전략 무기까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를 대동하고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를 대동코 했다는 것은 핵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이라고 분명히 봐야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다음에 한미일이 비핵화를 어떤 토대로 해서 대북 정책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약화시키려는 포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주목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 신냉전 구도를 완화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에이펙이 가동되는 것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 두 번째를 통해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의 어떤 그 공조 체계를 좀 더 높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열병식 정치를 통해서 연출하려고 했던 게 그런 의도가 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미일 공조 체계에 대한 어떤 반대 진영에서 반미 연대의 좀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북한의 대외 전략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추종성에서 어떤 능동성, 그 다음에 방어성에서 공격성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이제 핵 무장을 등에 업고 핵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하고도 대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전략 하에서 단지 사회주의권, 반미 뭐 이런 결집뿐만 아니라 범권위주의 진영에서의 준 리더로서 행보를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포효 그런 측면의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런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러시아와는 사실 혈맹 관계지만 중국과는 관계를 복원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중국 리창 총리가 김 위원장이 아니라 카운터파트인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양국 협력 문제뿐 아니라 대만 문제도 그렇고요. 중국의 정책이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좀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대만 문제를 어느 자리에서든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총리 이제 회담에서 꺼내게 됐는데 사실 대만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도 관심을 갖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더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대만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대리전 지대로서 지금 대만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종종 대만 문제를 꺼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총리 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런 의도 하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갖고 기대하고서 이렇게 내느냐. 첫 번째는 감사 인사의 표명이 있어요. 중국에서 역대급으로 2인자를 보내줬잖아요. 열병식 정치에. 그러니까 북한의 잔치를 어떤 국제 무대의 잔치로 격상시키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죠. 예. 그러니까 감사 표명을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대만 유사에 중국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되면 대만 유사에서 중국이 이기기 위해서 북한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비한 시나리오 뭐 추액투 차원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북한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걸 단초로 해서 전략 거래나 혹은 전략 협력이 필요한 국가다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사실은 대중국 레버리지를 높이겠다. 그 세 가지 효과를 두고 총리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꺼냈다고 봅니다. 예. 자, 반면에 이를 견제해야 하는 한미일 연대 측에서는 오히려 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관세 협상, 비자 문제 다 그렇지만 일본에 이제 곧 취임하는 새 총리가 있는데 총리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내부 권력 혼란이 좀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일본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이 정상급으로 어떤 그 격상이 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정상들이 다 바뀐 상태에서 일본은 더 자주 바뀌었어요. 또 그런 상태에서 원래 일본은 총재로 자민당 총재로 지명이 되면 연정을 통해서 이제 총리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국내 정치 공식이었는데 그 작동이 되기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협력에도 미치는 영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한일 그 셔틀 외교가 지속적으로 가동돼야지 그게 한미일 협력으로도 이어질 텐데 그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이 상당히 제도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그 제도화되지 않은 삼각 연대보다는 제도화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고지지만 실질적 현 구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숨고르기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중러 협력은 순풍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이제 숙제가 주어진 거고요. 그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기회의 플랫폼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자, 한편 이번 열병식에서는 김정우 위원장의 딸인 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중국행에는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좀 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안방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죠. 사실 이제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진다고 하면 뭐 자리를 준다거나 어떤 공식 명칭을 준다거나 이런 행보를 그동안에 이제 백두혈통에 대해서 해왔었는데 열병식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 매체의 어떤 자료, 동영상이든 뭐 사진이든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김주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아예 얼씬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일부러 드러내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지점은 2023년에 분명히 김주효를 등장시키고 특히나 2023년 9월 열병식에서는 주석단에까지 자리 배치를 했기 때문에 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한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고 김주혜를 부각시키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본래 취지를 살린다. 이번에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의 취지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북중러 삼가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포석이 있다. 거기에 김주혜가 등장하면 시선이 분산돼서 그걸 희석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등장시키지 않은 게 이제 어떤 분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초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 즉 중국과 러시아를 배려하는 어떤 측면, 즉 화성 20형까지 막 등장시키고 핵무기 국가로서 고착화시키려는 와중에 김주혜를 등장시켜서 후계 구도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으로 국내 정치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이게 외교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어느 정도 리스크가 부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라는 예.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비주의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주혜를 후계 구도로 누구나 보더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빠른 행보를 했거든요. 사회, 뭐 경제, 군사 이런 무대에서 계속 등장시켰어요. 잠시 정지 기간을 가져서 김주혜가 어떤 신비주의를 통해서 제2의 세습 효과를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석삼조의 효과를 두고 이번에 이제 부각시키지 않았다.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또 임진강 상류 환강된 물을 방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하천변의 대피를 알리는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고요. 자, 사전 통보 후에 방류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2013년을 마지막으로 이 합의에는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예. 환강댐 방류 자체가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방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적인 측면이라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재해를 한국에 위협이 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재해라는 상황을 무기화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조치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전쟁 중에도 외교와 소통을 하듯이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END 구상을 내놨잖아요. 여기에는 E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익스체인지. 예. 즉 사회적 뭐 소통, 외교적 소통을 통해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요성을 좀 그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익스체인지, END 구상의 익스체인지를 활성화하는 데 활용한다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반길주 교수와 이번 열병식의 의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